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면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인데 세계미래학회 회장인 짐 데이터 교수와 국내 미래학자죠. 정지윤 교수와 함께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 정면 승부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알 수 없는 내일, 바로 그것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3년 시작되던 희망들이 어그러져 실망하면서도 또 다가올 새해 2014년을 기대해보는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잡아라 라는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지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에 시달리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오늘 그리고 이 순간을 즐기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앞서 들으신 대로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펼치기도 하지만 또 미래를 생각하면은 걱정과 함께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죠. 그래서 뉴스 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제작진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세계미래학회 회장인 짐 데이터 교수를 만났습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미래전략센터 소장으로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을 창시한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한국 방문 기간이 워낙 짧아서 스튜디오까지 저희가 모시지는 못했지만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미리 여쭤봤고요. 지금 이 자리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수이신 정지윤 교수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 제작진이 먼저 미래학자 짐 데이터 박사를 만났는데 이 짐 박사께서 한국과 일본을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짐 데이터 교수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처음 뵀는데요. 이제 워낙 이 미래학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고, 네네. 그리고 하와이 대학이라는 곳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네. 제대로 된 어떤 그 미래학 연구 및 네. 교과 과정을 해주는 네. 몇 개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뭐 제가 영광이었죠. 예. 네. 또 정 교수님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이시기 때문에 또 집대토께서도 스스로 또 영광이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정 교수님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의과대학을 나오셨어요. 네네. 의사시죠. 네네. 네, 또 미래학자신데 또 미래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데 의사이면서 미래학자. 처음에 네. 미래학이라는 것은 네. 원래는 이제 그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 그래서 네. 국가에서 예. 뭐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든지 음. 사회학 분야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네. 분야로 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를 했었고 네. 사회학 분야에서 시작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연배도 있고 큰 예. 그림을 보시는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예. 최근 경향은 이제 마이크로 미래학으로 저는 이름 붙이는데 아.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예. 구체적으로 근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예. 그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예. 걸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 미래학이라 그러는데 예. 그쪽 분야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예.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 과거에는 이제 국화학을 중심으로 했다가 네, 최근에 네. 이제 좀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크게 된. 아니죠. 조금 더 되려 미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죠. 자세히 본다. 보고 구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접근을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짐데이터 교수는 미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I can say the word futures with an S on the end. 미래학에서 다루는 미래의 개념은 미래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확실한 어떤 한 가지의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여러 대안들로서 미래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때문에 이 미래의 복수성과 개방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학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역설하는 학문입니다. 영어에서 미래학의 미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퓨처스를 쓰는데 이것은 미래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단수와 복수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 한국어나 중국어, 일본어의 경우 이런 개념이 다소 생경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학자의 임무는 따라서 한 가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들을 이 개인과 기관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창조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는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 즉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셈이죠. 미래학자들에겐 이 같은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제개발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환경 문제나 인간성 상실과 같은 도전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과거에도 미래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또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관심을 받는 만큼 또 특히 예측이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형을 쓴 부분이 특이해요. 네. 미래가 여러 가지라는 네.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짐데이터 교수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요? 네. 미래학이라는 것이 이제 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학이라고. 네, 예. 왜냐하면 학문으로. 네. 이게 우리 특히 학문에 대해서도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최근 이제 근대사에서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과학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예. 과학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정을 세우고 예. 그 가정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험을 한다거나 네. 혹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네. 이것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할 때 학이라고 하는데 예. 미래라는 것은 우습게도 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뒤에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과거로부터 올라온 거를 가지고 현재를 갖다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겼다.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 오일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직접 관여를 하는 거예요. 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낙관적인 미래, 어떤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으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 사람이 적으면은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복수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무슨 점쟁이들처럼 그 포천 텔러라고 하나요? 그런 네. 것과는 좀 거리가 굉장히 좀 다르죠. 다르다. 네, 네. 쉽게 말하자면 지금 계속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미래가 또 변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미래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정보화의 사회에 살고 있다. 네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네. 진데이터 교수가 이제 언급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한국과 특히 한국이 이제 어떤 꿈의 사회가 되는데 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네네. 우리한테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어보면서 말씀 나눠보죠. 네. So if we follow that kind of a 우리에게 닥칠 미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드림 소사이어티, 즉 꿈의 사회가 하나의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0년 전 한국이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 한류와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말은 사실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 덴마크 출신 학자인 롤프 옌센이 처음 제시한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이 꿈의 사회란 이미지와 아이콘, 미적 경험들이 서로 결합하고 융합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융합의 형태가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무엇으로 거듭나고 또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저는 이와 흡사한 형태가 바로 10년 전 시작된 한류를 통해서 처음 구체화됐다고 믿습니다. Korean wave 10 years ago. 자, 진데이터 교수가 얘기하는 이제 꿈의 사회 동의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우리 사회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그 산업사회에서 시작을 해서 네. 산업사회는 자본과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네.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정보사회로 가면서 어떤 빨리 찾고 연결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예.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진데이터 교수가 드림 소사이어티, 진데이터뿐만 아니라 예. 롤프 헨슨이 사실은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처음 썼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미래학자분들이 좀 요즘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네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제4의 불이라는 네네. 책이 있어요. 네네. 제4의 불.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불. 그냥 첫 번째 그냥 불이죠. 네네. 그다음에 인류 최초의 불인 거고 그다음에 제2의 불은 전기. 네. 제3의 불은 이제 원자력을 네.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제4의 불이라는 것이 좀 특이해요. 네네. 휴먼 에너지. 네. 인간의 제 네.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합니까? 네네.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피지컬한 그 육체적인 에너지라기보다는 네. 정신적인 에너지라고 정신적인. 보시면 되는데 동기부여죠. 어떤 것에 대한 꿈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네. 그 동기부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미디어가 최근에 소셜미디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지어지고 네. 그것에 어떤 합에 의해 가지고 실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것이 예. 지금 우리 전 사회 전반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진데이터 교수가 얘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하고도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네. 비슷합니다, 사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설명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이런 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 국제적인 사례로 네. 커다란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를 네. 하는 것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 엄청 그 비즈니스 규모를 키운 다음에 네. 그거를 가지고서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나가고 이래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상당히 힘들어요. 네네.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싸이 같은 경우에 예. 강남스타일을 10억 명이 넘게 봤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네. 특이해요. 그게 사실은 원맨 컴퍼니라고요, 사실은. 한 사람이 네. 자기가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를 뿜어냈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유통을 시켜준 건데 네. 세계 진출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 유통 파워예요. 유통을 어디서 해주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또는 어떤 뭐 검색이라든지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전 세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주어지면서 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려 10억 명이 넘게 15억 명씩 또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는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사실은 이 휴먼 에너지가 기존의 자본의 파워를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지윤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말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계속해서 정지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의 에코로바.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새누리당의 양승재 의원, 새누리당이 아니죠.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민주당의 양승재 의원, 장하나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적절합니까? 입니다. 네,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정지훈 교수님과 또는 짐데이터 교수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4590님의 의견입니다. 궁금해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 중입니다.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휴먼 에너지 또 정신적 에너지가 제4의 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러한 휴먼 에너지를 가진 인재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실 거죠.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기다리시면 그 답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잠시 후 4라운드에서도 계속되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정면 승부가 마련한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우리가 맞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이어가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기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미래학의 대부 짐데이터 교수 그리고 국내 미래학자의 대표적인 주자이신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미래학이 무엇인지 또 한국의 미래가 무엇인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짐데이터 교수 이야기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짐데이터 교수가 이제 꿈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 현재 창조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짐데이터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s the best time in the world because we have lost our vision. 지금이야말로 창의성을 발현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모색해봐야 할 최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 운영 방식을 보십시오.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까? 곳곳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입니다. 창조경제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우리는 완전한 고용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사회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이젠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주 미미한 인간의 노동력으로도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도 많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무언가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경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념이 필요하며 이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So that is a completely different notion of what an economy is, and I think we need to consider that. 네, 짐데이터 교수가 이제 창조 또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념 또 뭐 창조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막 주도한다고 해서 꼭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짐데이터 교수가 얘기한 이런 창조 경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전에 짐데이터 교수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조금 이상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얘기죠. 미래.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정도로 생산성이 증대됐을 때 그랬을 때를 가정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로서의 그야말로 이야기. 꿈의 사회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 경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쉽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으면 새로운 그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탄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기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가? 기존 기업들이 일자리 늘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아까 짐데이터 교수 잠깐 얘기했지만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지는 측면에서 큰 기업들이 이거를 뭔가를 해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이 기조를 보면은 대부분은 규제 위주.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자본 그 커다란 회사를 갖다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개인들이 또는
소규모 집단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위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했을 때 어떤 사회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모험 자체를 안 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 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턱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나서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을 바꾸고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도를 실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북돋는 데 이렇게 포인트가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고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그런 인프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전하려고 그러면 결국 어떤 우리의 교육이 그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인지 짐데이터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더 듣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한국의 교육이 지적인 인재들 또 숙련된 노동자들을 배출하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고품질의 상품과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교육이 상상할 줄 아는 창조적인 인재,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실패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창조사의 특징입니다. 즉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은 반복적인 실패와 도전에 비교적 익숙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실패와 도전이 곧 패배와 좌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히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그저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국에서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도 보상을 주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짐데이터 교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완전히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미국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미국 동부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음에 주입식 교육,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 미국 서부에서부터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어떤 새로운 그 것들이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굉장히 오래돼서 197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워낙 짧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그런 분위기를 바꿔가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너무들 다 조급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산업 시대의 어떤 구조에 맞춰가지고 쫓아가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소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안 되라고 하면 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분 질문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25님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더 똑똑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부모로서는 부담감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인터넷 게임에 너무 몰두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서 인터넷을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인터넷을 잘 도구로서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인터넷에 지배를 당하느냐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기에 내비게이션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지도를 보는 감각이 없었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죠. 그처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안 한다. 그렇죠. 인터넷 같은 걸 찾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자기가 직접 공부하거나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텔레비전 나올 때도 똑같게 이야기했던 바보상자. 똑같게 했던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인간의 뇌 구조가 지금 달라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훨씬 더 과거보다 네. 정보를 많이 찾고 연결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에 너무 중독이 돼서 게임에 네. 너무 중독이 돼서 자기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간다면 그것은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네. 굉장히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네. 거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굳이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은 되려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좀먹는 행위니까 못하게 하지는 않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 없이는 제대로 살긴 지금 어려운 세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중독될 정도로 안 되게 네. 뭐 그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이 제일 중요한데 굳이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네, 얘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교육과 관련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 내 아이가 만날 미래라는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 인터넷 이런 관련 언급들이 많은데 이제 짐데이터 교수는 앞서 보면 이제 실패에 대한 것을 좀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했고 또 뭐 요즘 많이 쓰는 말 뭐 융합 교육도 이제 비슷하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조천 교수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최주청 교수도 통섭형 인재라는 말을 했어요.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창의성 네. 있는 인재. 교수님도 이 비슷한 이런 그 어휘를 갖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섭형 인재, 네, 통섭형 인재 그리고 협업형 인재, 협업형, 네, 그리고 네트워크형 인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통섭형 인재, 네, 협업형 인재, 네트워크형 인재. 네, 예. 네. 사실은 우리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옛날보다 그 지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사회에서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네, 네. 그냥 뭐 일반적인 전문 지식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파악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저는 통섭형 인재라고 부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또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도 만들고 기업도 만들고 그랬던 것인데 예. 혼자서 할 수 없으면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리더로서의 협업형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협업형 인재하고 좀 맥이 닿는 건데 네.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네.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접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네. 뛰어나고 동시에 내 능력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발산시키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들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거나 이런 네.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네트워크형 인재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 미래가 불확실하게 막 움직이더라도 네. 그 상황에 대처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적자 생존. 저 친구는 사막에 떨어져도 절대 죽지 그렇죠. 않을 네, 거야. 그런 거. 이제 네. 바로 이제 그런 네. 인재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네. 이런 인재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부모님께서는 결국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조언 좀 해주시죠. 전 개인적으로 지식 중심의 그 교육 체계 시스템은 이미 끝났다고 거의 생각을 하고 지식 있어요. 중심의 교육 체계라는 건 주입식 교육을 말하나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주입식 교육의 예. 경쟁 중심. 그 비닐 하우스에 자라는 어떤 그런 그 화초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 그 화초는 추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죽어버리죠. 네.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네. 사실은 우리가 선망하는 어떤 커다란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네. 대부분 인생의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40대 후반을 잘 못 넘기거든요.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우산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잡초 같은 어떤 그런 생명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에 적응할 수가 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좌절해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랄 때부터 모든 것이 엄마 아빠가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막을 쳐놓고서 쭉 가서 네. 그다음에 설사 네. 우리가 선망하는 대기업의 간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네. 들어가지 못하면 굉장히 그 자기가 적응하기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뭐 10의 하나라도 그 바람조차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아무 적응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려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라든지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빨리 도전하게 만들어주고 차라리 실패도 미리 경험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모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그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 실패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네. 되려 어떤 실패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네. 그것이 아이들한테 나중에는 네. 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네. 북돋아 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중요한 또 거죠. 잡초 같은 근성을 그렇죠. 키워야 이 네. 네트워크도 되고 협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통소평 인재로 갈 수 네. 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쓰러져도 있고 다시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네. 네. 그 실패도 하나의 어떤 경험 속의 용광로에 그런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짐베이트 교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All societies have a dark side. So that 모든 there's 사회에는 good and 명암이 존재하고 당연히 드림 소사이어티에도 같은 명제가 적용됩니다. 마치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드림 소사이어티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감상과 생각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거짓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에 의해 극적인 방식으로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꿈의 사회의 어두운 면에 살고 있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And I don't want to mention the names of any American politicians, but there are some who live in that dark side of a dream society, simply making up. 짐데이트 교수 이제 꿈의 사회도 역시 명암이 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 또 이것이 딱 눈에 띄어요. 어떤 그 사실이나 진실에 근거하기보다 뭔가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나 개인이.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나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할 때에는 이렇게 그 파동처럼 좋은 쪽으로 많이 갔다가 그것에 의한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람들끼리 다양한 의견도 듣고 이런 다양한 의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론화도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가만히 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경향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작용이 심화되면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장치가 나옵니다. 항상. 나온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대체하는 서비스가 나오거나 왜냐하면 이거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집단이 등장을 하죠. 그 집단들이 이게 그 다리 연결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서 다시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파동식으로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런 연결성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새로운 어떤 시도에 도전하는 그 경향성 자체는 앞으로도 쭉 계속 될 것이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지금 현재 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 정치가 저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과거 선거 때 봐도 그렇고 SNS상에서도 그렇고 짐데이트 교수도 이 정치의 문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that Korea has and that most nations have. 한국을 비롯해 여타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부 시스템은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명된 겁니다. 우선 미 합중국 헌법이 제정된 1789년의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을 원죄를 가진 사람,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권력에 대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행정부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정치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개념도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권능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를 답습한 한국 역시 이 같은 정치 구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도 그대로 떠안게 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의회가 가져와야 하며 대통령이 없는 의회 중심의 내각제가 뿌리를 내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을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어찌 보면 아주 구식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런 SNS로 대표되는 아주 발달된 의사소통 기술이 있습니다. 이젠 대중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따라서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변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이 더 용이하고 마치 액체처럼 유연하면서 또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된 정치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정책 결정자만이 현명하고 대중들은 우매하다는 식의 정부는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구조와 시스템은 정부가 마치 국민들을 어리석게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기반한 구조 문제입니다. 현대의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기술을 고려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That's not the way to do government. It's a structural problem that makes people behave like jerks.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좀 변화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언제나 뭐 마찬가지지만 도구가 등장을 하면 그 도구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거 없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악용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구로 써가지고 옛날에 스팸 메일 보내듯이 그런 전략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쓰여가지고 곤란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네. 어찌 보면 어떤 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 기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할 때마다 네.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실제 이거를 쓰는 정치 구조 같은 것들이 아직 제대로 좀 구체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사실은 정치가 가장 늦게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한국 정치가 특히 더 늦은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게 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정치 쉽지 않다. 자, 이 끝으로 좀 요약해서 한번 한국 또 우리 개인이 이 새해 또 미래 어떻게 좀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고 걱정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짐데이터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미래는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불안하게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이 좋을까? 모두가 미래학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스토리를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미래학자라는 거죠. 네네. 오늘을 잡자. 까르페 디엠. 네. 오늘을 잡자. 최선을 다하면서.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정면 승부가 겨울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첫 번째 순서로 세계 미래학회 회장인 짐데이터 교수와 명지병원의 IT 융합연구소 정지훈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뉴스정면 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이 시간에는 통섭의 생태학자 최조천 교수가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림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맨날 비슷한 정치 이야기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1423님은요. 개인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실패할 줄 아는 인간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에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예스 오 노 질문, 양승조 의원, 장한호 의원에 대한 제명안 적절합니까? 였는데요. 정말 팽팽했습니다. 예스와 노 의견이 5대5로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당첨자 한 분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7424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